안녕하세요.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바른미래당 제57차 원내대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 청와대와 민주당이 온갖 핑계를 대고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다음에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 셀프 청문회를 여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법이 정한 인사청문회를 기자간담회로 대체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범죄 피의자를 끝끝내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는 임명 강행 시나리오에 따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폭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처음부터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법대로 실시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사상 유례가 없는 증인 채택의 안건조정 신청을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야당이 가족의 증인 채택 문제를 양보하면서까지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는데도 끝끝내 거부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기자간담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한 것도 사전 기획이 없었다면 결코 벌어질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의 기획은 실패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야단 법석을 떨며 셀프 해명쇼를 열었지만 제대로 해명된 것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부적격 사유만 늘어난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어제 간담회에서 각종 의혹들에 대해 몰랐다, 관여한 적이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가족들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야당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가족의 증인 채택을 방해했는지 모르쇠로 일관한 조국 후보자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역설적이게 어제 기자간담회가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어제 사실상 가족펀드의 운영자로 알려진 오촌 조카가 집안 제사 때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였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입으로 투자 전문가인 오촌 조카에게 어떻게 투자 문제를 상담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되물어서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집안 제사 때 1년에 한 번씩 오촌 조카를 만나서 투자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자신의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흑수저, 금수저 운운하며 당시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되풀이한 것도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어렵게 작성한 논문을 미국 중학교를 2년 다닌 영어 실력으로 번역한 고등학생을 제1저자로 올리는 것은 당시에도 절대 승인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대한병리학회의 입장입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셀프 해명쇼를 열어 국민을 우롱하는데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청문 보고서를 보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일이 아니고 민주당과 각 언론사에 조국 기자간담회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관성 있는 자세입니다. 이번 조국 사태의 모든 전말은 청문회 때문에 좋은 사람을 발탁 못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범법자든 뭐든 내가 지명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국민과 국회의 반대는 무시해도 그만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이 사태의 시발점입니다. 국민과 국회가 아무리 반대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다. 사상 최초로 청문회 없이 임명된 피의자 신분 법무부 장관 탄생이 임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명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임명 강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논란의 시작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과 함께 몰락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연일 검찰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그 즉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위의장 최입입니다. 어제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가 마약을 국내 밀반입 시도하다 세관 당국에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불거지는 재벌 3세의 마약 문제는 올해만 해도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징역형이 구형된 바 있고, 남양유업의 창업 중 황하나 씨의 마약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며 온 국민의 분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재벌가의 마약 문제가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에는 불평등한, 불공평한 법 집행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 밀수 사범이 검거되면 통상 수사기관은 긴급 체포나 구속 등 신병 확보 조치를 취하는데, 어제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의 마약 밀수 행위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귀가 조치를 해줬습니다. 황하나 씨의 경우에도 상습적 마약 복용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남으로써 국민들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재벌가 등 고위층 마약 사범에 대한 석연치 않은 수사, 솜방망이 처벌로 재벌들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최근 조국 후보 자녀 문제를 통해서 확인되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저는 정기국회에서 마약 사범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검찰, 경찰, 식약처, 관세청 등이 강력한 공조 체계를 마련하여 마약 사범을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나가고 재벌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판결로 법 질서를 엄정히 세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사법개혁을 통해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달여 동안 최고위와 원내회의 자리를 빌려 법 개정 없이 시행령 등 하위 개정을 개정해 공정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안할 개선 사항으로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입니다. 회사를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할 때는 사회이사가 전체의 4분의 1 이상인지, 감사위원회 구성원 중 회계 재무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 지배구조의 적격성을 평가해 상장 자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장 후에도 기업의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로 이루어질 수 있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최초 상장 시에만 지배구조의 적격성을 평가할 뿐 상장된 후에는 정보의 한계, 인력과 예산 문제,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지배구조의 동태적 심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상장 후에도 기업 스스로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로 지배구조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배구조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는 법도 아닌 시행령도 아닌 시행세칙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저는 지난주 관련 부처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경제 실체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소수 주주권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회계와 감사의 투명성 강화,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 거래에 관한 규제 강화를 주제로 총 28개의 하위 규정 개정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공정경제 실천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할 수 있는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 또한 제대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삼아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6일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고 이후에 스타트업 육성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홍보 자료를 지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에만 신규 벤처 투자가 2조 3,739억 원, 모태펀드 1조 원 지원, 유니콘 기업 9개로 독일과 함께 세계 5위권 도달 등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전망은 매우 준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성과 뒤에는 국내 벤처 생태계가 점점 해외 자본에 잠식되고 있다는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국내 유니콘 기업들의 해외 자본 종속입니다. 보통 유니콘 기업이 되기 직전 단계에서 2, 3천억의 투자를 받아서 유니콘으로 올라서는데 모태펀드를 비롯해서 국내의 어떤 벤처 캐피탈도 이 정도의 투자를 할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국내 유니콘 기업 9개사 중 한 곳을 제외한 8곳이 예외 없이 유니콘 기업이 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외 자본의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대규모 자본을 가진 곳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인데 공공부문이 출자한 모태펀드는 특징상 여러 운영사로 자금이 분산되기 때문에 기껏해야 1,200억 원 정도 투자하는 것이 최대 한계입니다. 대기업 역시 충분한 자금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금산분리에 막혀서 벤처 캐피탈을 설립해 스타트업에 투자할 길이 막혀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끊임없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혁신적인 기술, 창의적인 인재들을 공급받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과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대기업의 투자를 받아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 있습니다. 페이팔 매각 이후에 테슬라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처럼 연쇄 창업으로 더욱 혁신적인 신산업에 뛰어드는 투자와 성장, 그리고 회수와 재창업의 사이클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내일 오후 2시에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CVC, 즉 기업 벤처 캐피탈 활성화와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자본 종속 문제 등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있었던 예산 결산위원회에서 국세청장이 매우 중요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처음 했습니다. 한국 GM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 우리 바른미래당은 창당 이후에 처음 당론 1호로 한국 GM에 대한 국정조사를 의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국당도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걸 무시했었습니다. 어제 나왔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국 GM이 조세심판원에 국세청이
추징한 이전 가격에 대한 과세에 대한 조세 불복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파악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처음 맞다라고 시인을 한 것입니다. 또 그 추징금 부과는 대부분 이전 가격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 함께 시인을 해 주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GM은 우리나라에서 높은 매출 원가 구성 비율 또 약탈적인 고금리로 차입금을 가져갔고 또 최상위 지배자의 업무 지원비로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3조 원의 흑자 기업인 알짜 기업인 한국 GM은 2조 원의 적자로 자본 잠식 상태로 돼서 거의 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경악할 일입니다. 미국 GM은 인도, 중국, 호주 할 거 없이 국제적인 약탈 기업으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그 나라에서도 한 번도 이 문제를 밝히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처음 이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해 준 국세청,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과세를 매겨서 부당함을 지적해 준 국세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다시 한국 GM에 대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재추진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용맹무쌍한 윤석열 검찰은 한국 GM을 당장 압수수색해서 그동안 한국 GM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의 재화 국부,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미국으로 돌려 빼냈는지 조사해야 됩니다. 당장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오늘 10시에 예결위가 열리면 일본 무역 분쟁에 관련한 대응 소위가 구성되는 것을 의결하게 됩니다. 지난 추경 때도 바른미래당이 선도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바른미래당의 그런 제안으로 이런 소위가 구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위를 구성하는 목적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함께 대처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이는 여야 동수로 3대 3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산업과 기업들의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극복을 위한 대체 기술 및 소재 개발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히 일본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등한시돼 왔던 한국 제조업의 제2의 르네상스를 도모하고 이를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향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한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었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불평등 협력 구조를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상생적 협력 구조로 전환하고 정착시킴으로 건강한 동반 성장을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동소위원회는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또 관계부처 보고, 전문가 간담회, 추경 예산 집행 점검, 현장 시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초당적으로 일본 무역 분쟁에 대응해 나가고자 하므로 언론에서도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처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 총액이 56억 원입니다. 그의 130%가 넘는 투자 약정 금액이 75억입니다. 그중 10억 원을 훌쩍 넘는 실제 투자 금액, 아들과 딸에겐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남에게는
3억 여 원을 대여한 후에 완성된 펀드입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어제 저는 사모펀드가 뭔지 몰랐다. 저희 집 경제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처가 관리에 상세한 것은 모른다. 도대체 조국 후보자는 아는 게 뭡니까? 재산 총액의 130%가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조차도 모른다고 하면 조국 후보자가 아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자신과 관련된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야단법석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펀드를 모른다고 하면 도대체 나란 일은 어떻게 보겠다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며칠 전 인사청문회에서 저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약정 금액만큼 투자하지 않기로 이미 서로 정해져 있었다면 이는 매우 비상식적인 거래이다. 이는 이면 계약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출자 금액의 최소 기준을 3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기준을 시행령에 적시한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이미 이 금액은 실투자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비상식적인 거래의 숨은 의도가 혹시 부의 대물림을 위한 작업은 아니었는가 하는 의견들도 시중에 많습니다. 펀드 투자자 6명 모두가 친인척이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처남을 제외한 4명은 조 후보자의 딸, 아들과 처남의 두 아들입니다. 관급 수주의 폭등이든 우회상장 시세 차익이든 출자 납입 불이행 양도이든 그 무엇이든 자녀에게 큰 돈을 물려주기에 딱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자본시장에서 조국 후보자와 같은 편법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마치는 대로 저는 일명 조국 방지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사모펀드 출자 금액의 최소 기준 3억 원을 실투자액으로 명시합니다. 친인척이 과반 이상인 사모펀드는 금융위에 미리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이번 논란에서 편법 증여로 이용될 수 있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 조항, 즉 투자자가 출자 의무 불이행으로 출자금 또는 출자금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양도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니다. 시중에는 족꼬라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더 이상 자본시장에서 법의 공백을 이용하는 그런 불법, 편법은 조국 후보자를 마지막으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체계 혁신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경감 등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밀접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 수출 규제로 비롯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원천 기술 개발 등의 막중한 소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후보자가 이만한 부처를 이끌 만한 도덕성과 전문성이 있는지 국민께서 반드시 지켜보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논란과 의혹만 가득한 조국 후보자의 갑작스러운 셀프 기자회견 쇼로 인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법적 공식적 절차는 오히려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국 후보자 자녀의 대입, 의전원 입학 등과 관련하여 불거진 특혜 의혹으로 청년, 학부모를 비롯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입시 제도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다며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로부터 비롯된 입시와 관련된 특혜 의혹은 개인의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 후보자의 잘못된 행태를 시스템과 제도 문제로 치환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특정인의 허물을 감추거나 정권의 국민 눈 돌리기용 제도 개선이 아닌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시대 정신을 반영한 교육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갑자기 통보되고 자료, 증인, 법적 책임도 없는 기자간담회라는 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시도는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도 먼저 어제 조국 간담회 기자간담회 본 총평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어제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가장 그 간담회를 보고 억울해할 사람들은 청문회에서 자진 사퇴한 후보자들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청문회 하지 말고 기자간담회 하고 위증해도 거짓말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기자간담회로 때우고 그리고 비판에 대해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감수하겠다고 하고 잘못이 있는 거면 사과하고 그래도 장관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밀어붙였으면 뭐 청문회 안 하고 장관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순진했다. 장관 되는 새로운 공식, 새로운 코드를 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돗자리 깔아준 민주당은 앞으로 두고두고 이게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겁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튼 어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우리 국가와 국민을 농락한 그런 자리를 마련해준 민주당은 정말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도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이라는 이중자 소유자의 사이코 드라마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조기 종방을 좀 해주십시오. 조국 후보자 이번에 가장 유명해진 말이 조적조란 말입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조국이 과거에 했던 말이 지금 조국의 족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증의 순환 주기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몇 년 전에 조국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의 조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했던 이야기가 조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8월 22일 조국 페북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라고 말하며 내 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기가 페북에 쓴 글입니다. 근데 어제 간담회 기억을 해보시면 자기 딸 논문 일저자 문제에 있어서 당시 제도가 그랬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다. 지금은 큰 잘못이지만 당시엔 큰 잘못이 아니다. 며칠 전에 했던 자기 이야기까지 부정하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마 지금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할 것 같은데요. 그럼 조국 사이코 드라마 2부가 지금 전개될 텐데 얼마나 국민을 괴롭혀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국민들 살기 힘듭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자 소유자의 사이코 드라마까지 보기 싫은 드라마까지 억지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통령한테 이미 큰 짐이 되었고 대통령 통치에 정당성까지 지금 국민들이 문제 삼을 태세입니다. 대통령 정신 차리고 즉각 조국 후보자 임명을 철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지금은 문제지만 당시엔 문제가 없었다. 지금은 불법이지만 당시엔 불법이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주변에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연구자, 공부하는 사람들을 정말 모독하고 업신여기는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당시에 법도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학술진흥법 자료를 공개했는데 그 법 말고도 과학기술기본법이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그 연구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건데요. 그 과학기술기본법 11조에 따른 지침입니다. 이 지침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인데 이게 2007년 2월 8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사건이 일어나기 이게 2년 전이죠. 여기에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때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럼 이 불법이 일어나면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느냐? 이 연구 지원기관이 이걸 인지한 즉시 고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사실상 없습니다. 이 연구 부정 행위가 현재의 상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 그 불법 행위가 지금도 계속 불법의 상태로 있는 것이다. 라고 그 법에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 오늘부터는 어제 조국 후보자가 했던 거짓말이 무엇인지, 잡아뗀 게 무엇인지 또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연옥 같은 고통을 계속 주실 것인지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빨리 즉각 조국 후보자 좀 사퇴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여러 분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언론에서 오늘부터 그 거짓말 시리즈 아몰랑 쇼의 그 기자 간담회에 대해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를 검증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코링크 펀드를 처음 알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인이 처남에게 3억 원을 빌려준 그 시점이 2017년 2월 28일 입출금 표시에 정경심 코링크 EQ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4억 투자 약정서의 이름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고 재산신고 관보에 코링크가 등재됩니다. 본인의 재산신고에. 그 재산신고는 부인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본인이 스스로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고 거기에 청문위원들이 반박하고 공방하는 그런 절차가 없어서 단순히 자기 주장만 끝났는데 언론에서도 하나하나 그것을 검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추가 발언 없으시면 비공개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10시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지금 소집됐습니다. 참고하시고 계속 조국 청문회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